능력주의 분배 논리에 찬성하는 집단은 누구일까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청년세대 공정과 젠더의식 조사에 따르면 사실상 능력주의에 기반한 분배 논리를 지지하면서 결과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고 보는 집단은 중상위 소득, 고졸 이상, 청년, 남성, 엘리트 남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청년 모두의 목소리로 대변되는 공정성 담론이나 정책 방향 설정에서는 이 남성들의 청년 엘리트 남성의 목소리가 과대표되어 왔고, 이러한 경향성은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능력주의를 소환하면서 젠더를 갈라치기의 기점으로 설정한 것에서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청년 여성의 경우에는 능력주의와 불화하지는 않지만 공정사회 기준에 대한 응답으로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사회를 1순위로 꼽았고, 청년 여성의 공정의식은 소득으로 분류를 했을 때 고소득 남성보다는 저소득 남성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슬라이드에서는 청년 세대 공정사회 기준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청년은 그것과는 다르게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사회를 공정사회 기준으로 뽑은 것에 대한 인식이 그 기성세대에서는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청년 세대의 공정 기준이 이렇게 차이에 민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째서 공정이 제로섬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일까요? 페미니스트 정치 철학자 아이리스 마리온 영의 능력주의 비판에 따르면 그는 기존의 분배 패러다임이 권력과 권리와 같은 사회 가치적 요소까지도 재화로 인식되어서 분배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것의 문제점은 권력 구조를 소유물의 형태로 이해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가치들의 제도적이고 사회적인 기반을 감추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의를 몫으로 보는 정체에서 벗어나야 하고, 권력과 지배를 분배, 정형, 그러니까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정적으로 파악하는 사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능력주의가 어떤 권력을 분배함에 있어서 제도적 맥락, 그러니까 의사결정 과정, 미디어 영향력, 문화적 가치 부여와 같은 그런 구조적 차별을 식별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저는 이 논의가 개인적으로 지금의 공정 담론이 왜 제로섬처럼 느껴지는가에 대한 타당한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영의 능력주의 비판을 읽고서 우리 사회 젠더 갈라치기 포퓰리즘을 돌이켜 봤을 때 이것이 능력주의를 동원하여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것이 전면적으로 드러난 것이 20대 대선이었는데요. 대한민국 대표 보수정당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과 그를 비롯한 많은 정치인들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실력주의를 전면에 좀 앞세우면서 구조적 차별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으로 20대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젊은 사람들은 여성을 약자로 생각하지 않는다. 더 이상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차별은 개인적인 문제다. 여성은 불평등한 취급을 받고 남성은 우월적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옛날 얘기라고 말한 바 있는데, 이후에 이제 내각 구성의 편중을 지적하는 기자의 질문에는 이제 그 전에 공직 사회에서 예를 들어 내각의 장관이라고 하면은 그 위치까지 여성이 많이 올라오지 못했다. 공정한 기회가 적극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구조적 성차별을 인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영이 우려했던 기존 분배 패러다임의 오류와 능력에 의한 분배 논리와 맞아떨어지며 구조적 차별을 인지하면서도 선거 전략으로 그 존재를 외면했다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은 공개 오디션 형식으로 국민의힘 당 대변인을 선발하는 나는 국대다라는 토론 배틀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압박 면접 그리고 16강 토너먼트로 이루어졌는데요. 이는 문화사회 맥락 안에서 역사적으로 자리 잡은 좀 구조적 차별을 지우고 기회의 공정만을 내세워서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주의 선발 방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지위 분배는 영이 지적했듯이 심사자의 권위와 공정성 의심 그리고 분배 패러다임 아래서 권력을 놓아서 소유물화 한다는 것, 압박 면접과 토너먼트라는 획일화되고 주관적인 평가 방식이라는 점에서 비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려되는 점은 이 토론 배틀의 성과가 이제 청년 남성 정치인의 스펙으로 사용된다는 점인데요.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이제 관악구 구의원이 된
그 최인호 의원의 경우에는 자신의 스펙으로 토론 배틀 16강 진출자라는 타이틀을 올렸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가 공약으로 이제 관악구 허위 예산 삭감으로 관악구 성범죄 방지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이는 관악구 전체 예산에서는 굉장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그렇게 큰 의제가 아님에도 이것을 전면적으로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그의 지지 기반을 좀 더 공고화하는 데 쓰였다는 점에서 이런 젠더 갈라치기 포퓰리즘이 과연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까라는 점을 다시 의문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례만 보더라도 한국 사회에서 능력주의가 정치권에서 호명되는 방식은 문제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포퓰리즘에 동원되는 경향이 보이는데 이러한 능력주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대중에게 먹혔던 이유는 20대 대선이 이루어졌던 2022년의 배경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 포퓰리즘의 성장은 전반적인 불안과 불만 그리고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덧붙여 코로나 팬데믹이 불러온 개인의 파편화의 극대화를 생각하면 당시 유권자 전반이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유권자, 즉 청년 유권자죠. 청년 유권자가 이러한 혐오 기반 정동 정치에 매우 취약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디지털 포퓰리즘 시대의 자동 민주주의와 대중이라는 논문은요. 이 상황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다고 해서 가지고 온 논문인데요. 여기에서 배국인 교수님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한 정동 정치가 개인의 자발성을 교묘하게 활용하는 자동 민주주의의 비중을 높인다고 보았습니다. 즉 디지털 세상에서 대중은 현실제의 모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파편화된 데이터로서만 존재를 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은 정치적으로 기술된 혐오를 자신의 것으로 쉽게 내면화하고 현실의 정치가 아닌 감정의 정치에서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는 수동적 민주주의에 동원되고 만족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의제를 중심으로 이것이 옳다 그르다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가 아니고 그냥 이 안에서 내가 정서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화를 내고 있으니 나는 정치적인 사람이다. 정치적으로 본인이 시민적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몸이 부재한 상태에서 민주적인 공론장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세계화와 4차 혁명 흐름에 더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개인의 파편화가 극단적인 상황에서 미디어 장치는 감정과 정서의 정치화를 통해서 디지털 포퓰리즘의 기반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민중에 의해 촉발되는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얘기하는 아래에서부터 포퓰리즘보다는 위에서 앞서 말했듯이 기술된 그리고 정치적인 엘리트의 포퓰리즘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나 아렌트의 공적 영역 개념에 따르면 공적 영역은 시민성이 번영할 수 있는 비물질적 나타남의 공간과 이러한 행위와 숙고가 구체화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물질적 공동세계라는 두 차원의 연결로 나타납니다. 그에게 정치란 공적 공간에서 실제하며 토론을 통해 타인의 구체적인 차이와 개별성을 직접 느끼는 것에서 얘기가 되는데요. 이는 영이 말한 차이의 정치에 기반한 시민민주주의 중요성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렌트가 지적을 했듯 여론 불씨는 특히 여론의 형성이 잘 이루어지는 온라인 공론장의 특징을 다시금 생각해보고 수동적인 민주주의가 아니라 얼굴을 맞댄 그 뜨거운 토론 등의 현재적이고 정치적인 행위를 통한 행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또 저명한 학자인 샌델이 얘기하기를 능력주의의 이상은 그 이동성에 있지 평등에 있지 않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 아이리스 형의 정의로는 초월적이기보다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실전적인데요. 그의 정의와 정치는 일치를 하고 정의 개념이 시간성과 사회적 맥락과는 분리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현재 한국 청년 사회가 느끼는 불안과 좌절은 소득과 성별, 학벌을 불문하고 공정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만들고 이는 포퓰리즘을 통해 증폭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문제의식이 동질성 논리로 풀이되어서 니목, 내목
따지는 갈라치기 정치로 동원되거나 혹은 구조적 차별에 반대하여 차이의 인정을 통한 연대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연대를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덧붙여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성의 울분을 정치적으로 동원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들이 남성으로 정체화하는 것 자체는 백래시로서 우리 사회를 후퇴시키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남성과 남성적인 것이 보편적인 인간과 기준으로 작동되어 왔다면 그들이 본인을 남성으로 정체화하고 젠더화한 것은 그동안의 사회적 기준의 균열을 말하는 것이지 않을까라고도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차이의 정치 그리고 그것을 통한 연대를 다시금 말씀드리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발표자의 지난 1, 2년간의 이 어떤 연구와 학술적인 탐구의 방대한 궤적을 보여주는 그런 발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렇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요, 이 능력주의와 정치 성향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거를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한국 사회는 보수적일수록 정치적으로 보수적일수록 남성 같은 경우 정치적으로 보수적일수록 능력주의를 찬성하는 경향이 높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여성 청년의 경우는 정치적으로 진보적일수록 능력주의에 대해서 동의하는 수준이 높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능력주의랑 맺는 관계가 젠더화 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이 능력주의를 경험하고 능력주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이상과 생각이 이렇게 남성과 여성 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는 것이기도 하면서 바로 이 차이를 우리 한국 사회 정치 담론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거나 내지는 자기 이익에 맞게끔 재구성해 왔는가 뭐 이런 것들도 좀 저희가 그런 균열점으로부터 좀 연구해 나가야 될 이런 시점인데 지금 전수민 학생의 어떤 탐구나 연구는 그런 내용들의 좀 중요한 시사점을 기반에 있으면서 또 새로운 것들을 확장시켜주는 논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우 흥미로운 발표 두 분 발표 잘 들었는데요. 그럼 이에 대해서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박양변 선생님의 또 강도 높은 강도 높고 이 불화를 일으키는 그런 토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토론자로 일단 하기로 하고 원래 쓰셨던 글들을 좀 읽어봤는데 토론을 그러니까 비판을 하려고 해도 할 게 잘 안 나와서 뭐 너무 잘 쓰셔가지고 그래서 좀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같이 논의를 확장시켰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좀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전효진 선생님 광고와 능력주의를 관련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각 분마다 나름의 이제 네이밍을 해서 제목을 붙였는데요. 먼저 능력이라고 불리는 것의 다층적 속성 드러내기, 다층적 속성을 드러내면 어떨까 하는 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여진 선생님은 이제 공익 광고, 커피 광고 사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셨고, 그리고 이제 한국 현대 사회가 능력주의가 짚어내고 있지 못하는 그러나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단면들을 섬세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발표자는 한국의 능력주의 풍토가 역설적이게도 능력이라는 개념을 모호하게 다루고 있고 돌봄을 평가절하하고 있고 휴식을 하지 않으면서까지 개인을 착취하고 강화하고 자기 척취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들을 충분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능력주의가 능력의 특정 부분만을 강조해서 생산하고 있음을 밝혀주셨고, 그러면 이제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크게 첫 번째, 능력의 모호성 부분에 집중해서 능력주의 이후, 능력주의 너머를 상상할 수 있는 생각의 실마리들을 덧붙이는 것으로 토론을 이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제가 봤을 때 능력이라는 개념이 모호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능력이 좋은 것으로 볼지에 대한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예시를 가져오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대다수 한국 사람들이 과정이 공정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양궁 국가대표 선발을 사례로 들면 어떨까 합니다. 얼마 전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끝났는데 대중의 이목을 끄는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었고 선수들이 있었지만 공정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직장인 출신으로 양궁 대표에 선발되어서 메달리스트가 되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한국의 엘리트 스포츠 풍토에서 취미로 운동을 시작한 직장인이 국가대표가 되는 일은 상상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궁 대표 선발을 사람들은 공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한국 양궁이 늘 최고의 성과를 얻는 것으로 설명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를 이제 한 번 더 비틀어서 생각해 보면, 이는 이제 양궁이라는 스포츠가 가진 물질적인 속성 자체가 기존에 존재하는 여러 집단의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할 수 있을 만큼이나 활 쏘는 사람의 능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결과에 승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관역의 정중앙에 가깝게 맞출수록 점수를 많이 얻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에 속한 안정된 그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정과 결과가 모두 공정하고 능력주의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존중받기 쉽고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사회는 좀 다릅니다. 사회는 개인마다 그리고 속한 집단마다 무엇을 관역의 10점으로 생각하느냐가 다릅니다. 그래서 현행의 능력주의만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데는 근본적 한계가 있습니다. 발표자분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대 한국 사회의 능력주의는 다른 종류의 10점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기보다는 효율성 논리에 따른 한 줄 세우기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본 친화적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정당화되는 과정에서는 여러 다른 종류 가능한 가치들이 의도적으로 모호해지고 은폐되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강력한 논리만이 정답처럼 여겨지는 대문자 능력을 소문자 능력들로 해체하고, 그리고 그것이 지닌 다층적 속성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굳이 능력이라고 이름 붙일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이름으로 붙이는 실천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발표자분과 함께 질문을 풀어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 능력주의가 능력으로 부르는 것들이 발표자의 주장대로 돌봄의 가치를 삭제하고 개인의 자기 착취를 강화시키고 있다면, 그러면 능력이 어떤 가치로 대체될 때, 어떤 이름으로 다시 불릴 때 이런 것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다음 바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전수민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발제문을 준비했어요. 이것도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저는 이제 정체성 정치 그리고 차이의 정치에서 실천의 정치로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먼저 이제 발표자분은 청년 젠더와 관련한 담론이 이제 한국의 정치권에서 어떻게 능력주의와 결부돼서 이용되는지를 비판적으로 바라봐 주셨고, 그리고 이제 여러 정치 철학자들의 정의론을 바탕으로 제도권 정치가 어떻게 청년과 공정이라는 키워드를 연결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특정 집단을 과잉 대표하고 있는지를 잘 분석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젠더와 관련해서는 혐오에 기반한 정동 정치가 수행되고 있다고 분석해 주셨고, 결론적으로는 갈라치기 전략을 사용하는 우파 포퓰리즘의 위험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는 포괄적 사회로 나가기를 제안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도 젠더와 관련된 논의를 좀 집중을 해서 어떻게 하면 실천의 정치를 상상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토론을 만들어 가보자 합니다. 이것을 지금 현상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과거로 많이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먼저 한국 사회의 젠더에 관한 백래시, 영차별 논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대통령 직선제를 얻어내면서 형식적 의미에서 정치적 민주화를 달성한 1987년, 그러니까 외국 분들도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6월 민주항쟁이라고 번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6월 민주항쟁 이전까지는 민주진영에서조차도 큰 파도가 몰아치는데 한가하게 해변에서 노닥거릴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여성에 대한 구조적 폭력에 관한 문제들을 우선순위 바깥으로 계속 밀어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결과는 발표자분께서 잘 정리해 주셨듯이 그보다도 한참 뒤에 있었던 페미니즘 리부트라는 정치적 목소리에 대답할 역량을 키워오기는커녕 어떻게 그것을 전술적으로 활용할지에만 관심이 가 있는 사람들을, 즉 정치인들을 양산해냈습니다. 심지어는 자유진영, 보수진영 할 거 없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했었던 정치인들 자신이 오히려 성폭력 가해자로 발각되는 일도
지난 몇 년간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도 정치권이 기이하게 진화해 오는 와중에 사회 차원에서는 젠더 갈등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이제 저희의 일상에 좀 더 직접적인 갈등으로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기성 정치권이 만들어낸 갈등과 혐오라는 정동정치 틀에 무력하고 수동적인 개인들이 순응한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각자가 적극적으로 자기 진영에 가담함으로써 갈등이 확대 재생산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후자에 대해서 좀 더 말하자면 특히 미디어가 젠더 갈등의 주체로 묘사하고 있는 이대남, 이대녀라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은 이대남이에요. 29살이라서. 무튼 그래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무튼 이걸 감안하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쨌든 페미니즘 리부트라는 시기부터 나름 페미니즘과 관련된 공부도 하고 친구들과도 많이 얘기를 해봤었는데요. 나름 개인의 경험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제 주변의 많은 이대남 친구들은 주로 페미니즘이라는 관점을 생물학적 여성과 긴밀히 얽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이 수보다는 현저히 적긴 하지만 여성분들께서는 이제 만약에 자신이 생물학적 남성으로 태어났었더라면 아마 페미니즘을 공부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솔직하게 말씀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론자는 저는 이제 젠더 관련해서 이러한 정체성에 기초한 정치보다는 오히려 가치 실천 측면에서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한국의 사회정의 실현에선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페미니즘은 사회적 다양성의 증진을 그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관점에서는 이러한 다양성이 증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갈등, 충돌, 그리고 우발적인 결과, 그리고 진한함 이런 전부까지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자가 결론으로 제시해 주었던 것처럼 포괄적 사회, 포용적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저는 연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대는 성질이 비슷해서 가능한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고 또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편 현실 정치는 이제 능력치를 활용하는 정치인들을 생각해 보면 수익과 이제 위험이 서로 1대1로 거래될 것처럼 설명하고 하지만 사실 저희가 생각해 보면 노력해도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청년들은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쩌면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몸으로는 느끼고 있는 이런 능력주의에 대한 불편함들이 이미 실천의 정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같이 풀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젠더 관련 담론들이 특히 청년 세대에서 갈등의 핵심으로 여전히 있는데, 근데 이제 청년 세대들이 혐오 정치에 쉽게 순응하지 않는 실천 중심의 정치를 지향한다면 우리는 어떤 연대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지, 물론 제가 답을 아는 건 아니지만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발표자들 입장에서 가장 환호하는 토론을 해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발표 내용을 그 의도와 내용까지 꼼꼼하게 검토를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질문을 정확하게 적시해 주시면서 이 발표자가 이 질문에 잘 적극적으로 또 대응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같아요. 먼저 이 발표자들의 답변을 좀 듣는 시간을 가질 텐데 혹시 지금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서 그 질문에 좀 얹혀서 토론자의 어떤 토론 내용에 얹혀서 내가 좀 이런 얘기 좀 더 하고 싶다 이런 내용이 있으시면 지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이 발표자들이 답변을 또 하는 동안 또 그 기회를 이용해서 한번 좀 생각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한번 좀 준비해 주세요. 네, 그러면 누구부터 할까요? 전현진 학생부터. 네. 네, 정말 재밌는 토론문이었습니다. 맞아요. 일단 사회는 스포츠와 다르죠. 스포츠에서는 과정이 비교적 투명하고 공정합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그러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는 일도 힘들죠. 그런데 제가 제 발표 내용에 비추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었던 점은
양궁이 관역에 싸맞춰서 그 점수판에 바로바로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공정한 건 맞지만 그런 양궁이라는 재능을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을까? 저는 이 점을 더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스포츠라는 재능을 발견할 수 있었던 기회, 그 재능을 키울 수 있었던 기회는 어떻게 마련되는 것일까? 그런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자본 친화적인 능력주의가 자기 착취를 부추긴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아지려면 사회가 필요로 하는 능력에 사람을 맞추기보다 우리 사회가 좀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능력주의 사회가 이야기하는 사회는 이상적으로 그리는 사회는 조금 일방향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조금 더 다양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제가 지금 대학생이니까 대학생 입장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에 들어와서 교육을 받을 때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평가받을 때 어문 계열이나 사회과학 계열 학생들은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글쓰기 능력이나 말하기 능력이 뛰어나면 비교적 좋은 점수를 얻기가 수월합니다. 근데 저는 글을 잘 쓴다고 말을 잘한다고 똑똑하다고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게 똑똑함의 지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자기가 가진 생각과 의견을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현 대학 교육기관에서는 글쓰기와 말하기에 집중한 교육을 하고 있지 않나? 이게 또 능력주의가 이상사회로 바라보는 하나의 획일적인 능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사람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든 그 능력이 좀 더 발휘될 수 있도록 사회가 유연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 능력주의와 관련해서 가장 활발하면서도 가장 기초적이며 원초적으로 논쟁이 진행되어 왔던 내용을 또 저희가 오늘 확인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능력이 뭐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의 데피니션, 그리고 능력은 도대체 어떻게 형성되고 능력은 또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이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논쟁거리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또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또 발표자의 어떤 고민이 담겨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전수민 학생. 네, 먼저 저의 비로한 글을 정말 열심히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혐오 정치에 쉽게 순응하지 않는 실천 중심의 정치를 지향한다. 여기에서 정체성 정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차이의 정치, 거기에서 나아간 실천의 정치를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요. 이게 더 이상 이렇게 분배 패러다임, 그러니까 그런 사회 가치들과 같은 어떤 정의나 공정이나 권력과 같은 그런 사회 가치들을 분배 패러다임 속에서 생각하기보다는 이것이 우리가 평등하게 나눠 가질 수 있는, 즉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어떤 사회적인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이리스 영이 그 결과적인 것보다는 과정적인 것에 좀 더 주목하자고 얘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이제 정의관이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정의관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페미니즘이 계속해서 좀 도전해 왔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보편성과 특수성, 이성과 감성의 대립 등으로 연상되는 이제 공사의 전통적인 대립에 도전을 하면서도 지금 얘기되는 것이 지금 정의 그리고 권력이라는 것이 남성 중심적으로 이제 사회에서 나타나게 되면서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어떤 그 돌봄에 대한 논의도 함께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까지의 평등이라고 얘기되는 거는 남성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어떤 획일적인 가치 기준에서 평등이라고 얘기되어 온 것이었는데, 그래서 그러면 차이가 있으면 우리는 같아질 수 없느냐, 평등과 차이에 대한 경합, 이런 것들에서도 조금 더 벗어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평등이라는 것이 어떤 한 불편부당한 어떤 동일성의 논리에서만 얘기되는 것이 아니고 좀 다층적으로 아까 그 전여진 학생이 말씀해 주셨듯이 좀 다층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사회적 상상력이 가능할 때 우리는 또 다시 다시 얼굴을 맞대고 얘기를 하면서 너는 생각보다 나보다 다르지 않구나. 혹은 너는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정체성에만 멈춰 있지 않고 가변적인 존재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전여진 학생의 발표와 또 이 토론에 대한 어떤 답변이 갖고 있는 어떤 핵심이 능력의 개념과 형성과 평가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또 토론자 선생님의 말에 인용한다면 그 다층성이겠죠, 그죠? 그런 것들 속에서 이것들이 계속 문제적인 방식으로 우리 사회가 정의되고 있는 거 어떻게 우리가 다룰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면 전수민 학생은 거기서 좀 나아가서 능력의 주체가 도대체 누구였는가? 우리 사회에서 이 능력주의의 주체로 누가 호명되어 왔는가? 사실은 남성으로 동일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간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만들어 온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그 질문이 바로 페미니즘이 능력주의에 대해서 비판하는 핵심적인 어떤 내용이 아닌가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어떤 고민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는 주체를 전제하면서 나올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그동안 효과적으로 이 돌봄을 비과시화하고 또 저평가하고 배제해 왔는가라고 하는 것은 능력주의가 갖고 있는 이 능력의 주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고민할 때 좀 우리가 사고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논의로 좀 이어진 것 같습니다. 되게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능력주의와 관련해서 저희가 수행하고 또 고민해야 될 쟁점들이 참 많이 얘기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자로서 굉장히 가장 곤란한 어떤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보통은 이럴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이 남는 이런 상황이 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 좋습니다. 네, 이 플로어에서 이 사회자의 어떤, 예, 네, 김민철 선생님. 네. 예. 우선 전여진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런 생각은 못 해보셨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주의 이 번역을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메리토크라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질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배의 질서를 얘기하는 건데 이 메리토를 우리는 그냥 개인의 능력이라고 자꾸 생각하게 만든다. 그 질서가 요구하는 능력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누가 더 잘 수능하냐, 누가 그 질서를 유지하고 재생산하기 위한 뭐 시험을 잘 보느냐, 이제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메리토크라시라는 말 자체가 개인의 다양한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배제한 질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양성이라든지 자기의 재능을 그러니까 재능이라는 말을 우리는 메리토라고 이해하기는 어렵다. 이거는 탤런트라는 다른 의미다. 그러니까 능력주의를 그러니까 메리토크라시를 비판하고 각기의 재능을 발굴하게 하고 발견하게 하려면 그 자체가 메리토크라시라고 하는 질서를 넘어서야 되는 거거든요. 탈질서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이제 생각을 해보셨는지. 근데 제가 듣기로는 메리토크라시를 비판을 하는데 그 질서 안에서 나의 다양한 우리를 인정해 주세요라고 하는 좀 청원 같은 걸로 이제 들리는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보셨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여쭤보고, 전수민 선생님한테는 그러니까
젠더로 동원되고 있는데 그런 젠더의 질서들을 이제 파괴하는 방법은 무언가? 제가 조금 엉뚱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 제가 이제 집에서 이렇게 보통 글 쓰고 공부하고 작업할 때 치마를 입으면 굉장히 편하겠다. 그래서 치마를 사려고 찾아봤는데 다 치마 바지는 있는데 치마 자체는 없는 게 전 치마가 꼭 입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치마를 한번 뭐 만들어서 팔든지 해야겠다. 나 저렇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한 이제 이런 부분 생각을 했는데 제가 놀래요. 우리 아이들이나 학생들도 제가 치마를 찾아서 입고 글을 쓰고 공부를 하고 싶고 뭐 이제 이렇다라고 하면 근데 저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남자다, 남자다워야 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마초 같다는 비판은 또 들을 때도 있어요, 살면서. 근데 여성스러움, 남성스러움 이 부분들, 그러니까 젠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이제 결정된 어떤 이제 성적 차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이 젠더 논의를 너무 이제 사회적인 부분으로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젠더의 부분들을 해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 안에 여성성, 자기 안에 남성성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거를 생물학적인 신체 구조로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해서 그렇지만 뭐 돌봄에 대한 혹은 뭐 용맹하게 뭔가 나가갖고 해결해야 된다는 이 부분들 다 갖고 있는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주목하는 논의는 없는지 이제 그 공부하시면서 내 안의 여성성, 내 안의 남성성 이 부분들을 다 통합하는 그래서 상황과 어떤 삶의 현실 속에서 무엇이 이제 발휘되어야 하는지 이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 그런 건 없는지 그거는 박양범 선생님 저 질문하고도 그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자꾸 그런 생물학적이고 이제 신체적인 차이 부분 속에서의 남성과 여성을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 뭐 무명사적인 이유는 있겠죠. 무명사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 근데 이제 살펴보면 사실 다 갖고 있는 거다. 그래서 뭐 요새는 남성들도 그렇고 제가 아까 이제 치마 입고 싶거나 뭐 제가 좋아하는 정치학자 선생님 중에서는 일부러 여성적인 이제 여기 그 화장도 하고 치마도 입고 브래지어도 차고 이러고 다니셨던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자기 안에 여성성을 표출해보고 싶었던 욕망과 관련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또 해법으로서 모색될 수 있는지의 가능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메리토크라시에 대한 보다 엄밀한 정의가 필요한 거 아니냐. 사실 좀 학술장에서는 좀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요. 메리토크라시에 대한 어떤 정의, 좀 학술적으로 엄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좀 정리하자면은 젠더 갈라치기를 넘어설 수 있는 상상력 뭐가 있을 수 있겠냐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 질문 들으면서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전수민 선생님 발표를 빌려서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질서를 넘어서는 무언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전수민 선생님께서 권력의 주체가 누구인지 한번 다시 재고해 보자고 했는데 저 역시 질서는 누가 정했는가? 질서를 정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런 질서를 우리가 따르고 있는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따르고 있는 질서를 정하는 주체들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이어가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의 능력주의라는 용어가 메리토크라시에서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 사회에서 능력주의가 받아들여진 방식이 능력을 잘 발휘해서 자본친화적인 능력을 잘 발휘해서 뭐 성공하자 이쪽이었다면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는 방식이 이쪽이었다면 그 본국에서 전하는 메리토크라시와는 조금 의미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맥락에서 통용되는 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꼭 본국의 의미와 맞추려고 용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양성을 청원하는 발표라고 제 발표에 대한 감상을 들려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는 다양성을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다양성을 얘기해야지 그러면
마음속에 숨기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다양성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고 이걸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그 다양성이라는 게 도대체 말뿐인 다양성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실천을 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논의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오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 젠더 이분법을 넘어선 어떻게 좀 다양성의 상상력을 어떻게 우리가 정치의 장에서 표출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이제 치마로 말씀해 주시기는 했지만, 좀 다양한 레프레젠테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체성 정치로 계속 환원이 되는 거는 내가 그 정치인이나 어떤 정치적 성향과 내가 이제 조응하거나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특히 권력이나 이런 어떤 공적인 영역에서의 레프레젠테이션이 여러 가지가 있게 된다면 그 개인 자체도 본인의 다양성을 표출하고 거기에서 내가 어떤 성별적인 것으로 환원되지 않고 조금 더 많은 다양성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편견에서도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이제 권력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덜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초에 제가 질문을 던질 때 이제 같이 답을 하자고 했으니까 반박보다는 좀 첨언하는 방식으로 답도 다시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여진 선생님 논의에 대해서 저도 이제 양궁적인 논리가 사회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사회에서 막 인재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제 인재라는 말도 생각해 보면은 제목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라는 말이 한자로. 그래서 어딘가에 쓰여야 될 대상으로 아마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게 아마 메리토크라시에서 말하는 일종의 논리인 것 같고 그 안에 이제 뭐 젠더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네, 전수민 선생님 얘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공감하고요. 어떻게 하면 연대가 가능할까? 저도 이제 나름대로 질문을 한 입장에서 나름 생각해 봤는데 저는 오히려 본인의 약함을 그냥 인정하는 그런 용기에서 시작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 능력 없다라고 인정하고 나면 그리고 그럴 용기가 좀 생기고 나면 연대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보통 연대는 주로 약자들이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그렇게 되면 그런 인정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차이와 평등에 대해서도 약간의 그 개념상에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 이것도 다양성 관점에서 보면 충돌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양성의 관점에서 보면은 서로 같아서 평등했다기보단 서로 다르니까 각자의 의미가 있고 유니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평등한 거라고 저는 뭐 논리적 해답이긴 하지만 저는 다양성의 가치가 중요하면 그게 곧 그 자체로 유니크해지기 때문에 평등이라고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능력주의가 오늘날에는 약간 거대 담론처럼 사실 굉장히 부피가 큰, 사이즈가 굉장히 큰, 어떤 논의 주제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과 그 다음에 또 곤란을 넘어서서 되게 좀 흥미로운 발표와 토론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전적으로 또 저돌적으로 발표해 주신 두 분 선생님, 그 다음에 또 꼼꼼한 토론해 주신 선생님 덕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번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